맞게 지금 이 강좌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지금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6주간 10일 동안 이렇게 4시간씩 10일 해서 40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배운 지식들을 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재영 강사님이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혹시 시작하기 앞서서 한 번씩 돌아가서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유학번 화학과 원수이고요. 네, 데이터 기반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궁금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유효성이고요. 화학 공과에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저 역시 제 연구에 한번 활용해보고자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 17 전산학부 김보성이고요. 저도 관심이 생겨서 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부 학부 17학번 황변석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추천으로 듣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김가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저는 전산학부의 복수전공으로 수학과를 하고 있고요. 김태형이라고 하고 수학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실습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배우려고 수강 신청했습니다. 저는 화학부 1학부가 강남이고요. 저는 NLP에 관심 있어서 저는 물리학과 진행합니다. 주로 2D 우주 모양을 생산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돌리는 많이 있지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 내부학과 박사과정 공부라고 웹에서 딥러닝 네, 딥.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영어과 김예란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학과 김인경이고 연구에 활용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잠시만 세팅.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딥러닝 홀로서기. 그러니까 배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약간 이론으로도 배우는 경우도 많고 여기저기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요즘 배울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코딩을 하려고 할 때, 그다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접목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요. 네, 이제 한 30분 정도 먼저 간단하게 OT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는 원래 그 수업에는 티칭 어시스턴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배움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러닝 어시스턴트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LA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까지는 조재영 저로만 오피셜하게 나갔었는데 실은 저희는 강사진이 이제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딩브로라는 어떤 스타트업 팀 소속인데 둘 다 전산학부인 학생이고 뭐 저는 카이스트 구인 알람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한 이력이 있고 저 김승수라는 학생은 지금 택시 승강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IR NLP 랩에서 연구 인턴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김승수 학생의 경우에는 AC 딥러닝으로 화학을 같이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연구 인턴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을 하기 앞서서 저 이제 명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 슬라이드나 그런 강의 방식 그런 것들이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나 좋은 자료들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 혹시 성킴 교수님 수업 들으신 적 있으신 분? 네, 뒤에 한 분 계시고요. 혹시 뭐 앤드웅 교수님 수업 들으신 분? 네, 앞에 몇 분 계시고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분들을 참고했고 제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께 되게 감사함을 느끼다는 걸 먼저 표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끼리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이런 장소도 대여해주고 IR 영상센터에서도 장비 대여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너무 딱딱한 것 같네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제가 이제 뭐 형식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정말로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Flood of Deep Learning Course and Material 요즘 되게 강의 자료나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습니다. 보시면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북, 엄청 많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신 분들 조금 자기는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줄 수 있으시나요? 공부를 시도해봤다. 네, 혹시 어떤 자료를 쓰셨나요? 저는 책으로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두 분은? 저는 유튜브 좀 보고요. 강좌 같은 거 사가지고 조금 네, 저는 폴세라에서 소셜 코스. 그다음에 뒤에 뭐 아까 네. 성킴 교수님 보시고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실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베스트 초이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왜 저희 수업을 들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이유는 혼자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항상 재생 목록이 있으면은 처음에 한 3개, 4개까지는 듣는데 그 뒤에 한 10개, 20개는 끝까지 듣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코스를 들으면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저희가 왜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더 있는데요. 처음에 먼저 저희 팀 내에 2명이 겨울방학 때 인턴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턴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잉여 상태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딥러닝이 막 중요하다, 딥러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을 학습을 시켜야겠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분인데 저희 팀. 네, 그래서 저 2명을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저희 사내 스터디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비기너 코스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저 두 친구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왕 할 거 그냥 퍼블릭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코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딥러닝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래서 딥러닝이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딱히 없으시죠? 네. 왜 딥러닝이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주변에서 되게 딥러닝을 많이 학습하시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딥러닝 이 수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약간 아직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매직 파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되게 딥러닝을 통해서 성공한 스토리들이 많이 또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딥러닝이 이제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중요한 이유는 실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었기, 기존에는 해결을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딥러닝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가지씩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이건 데이터셋 혹은 챌린지라고 하는데 사진을 주고 그 사진이 어떤 클래스인지 이제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십이라고 모델이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체리 사진, 뭐 표범 사진인 경우에는 레오파드라고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돼서 단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떠나서 사진 속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나, 물체 디텍션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차 사진인데 이렇게 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사람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욜로 V3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과고, 저희가 신기해서 이거는 저희 학교 택시 승강장을 한번 찍어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택시 승강장을 찍었더니 여기 택시들이 잘 카로 인식이 되고 자전거가 바이서클로 인식이 되고 여기 퍼슨으로 보이는 거는 김승수 학생이 퍼슨으로 잘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물체를 디텍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까지 해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윤곽을 따주는 거죠. 이 영역에 있는 영상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기술이 2016년에 2017년에 개발이 되었고요. 그다음 이미지 제너레이션. 혹시 이 사진을 보신 경우가 있으신 분? 네, 한 절반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인풋이 그냥 일반 사진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컨디션으로 이런 그림의 화풍으로 바꿔달라, 아니면 이런 그림의 화풍으로 바꿔달라 라고 컨디션을 주었을 때 그 인풋 사진이 컨디션으로 주어진 화풍으로 바꿔주는 그런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룩말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얼룩말을 감쪽같이 말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얼룩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말 사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얼룩말 사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흥미롭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학습을 시킬 때는 저희가 한쪽에는 말 사진을 쭈루룩 다 모아놓고 한쪽에는 얼룩말 사진을 다 쭈루룩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AI한테 자 여기서 여기로 바꿔줘, 아니면 여기서 여기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또 다른 이제 이그젠플인데, 이건 인풋이 이렇게 그냥 2D 스케치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컨디션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흰색으로 칠해줘, 이런 부분은 살색으로 칠해줘, 그다음 이런 부분은 검색깔로 칠해줘 라고 컨디션을 주어지면은 이 AI가 알아서 마치 이 색깔로 칠해진다면 이 일러스트가 어떤 식으로 칠해져야 할지를 판단을 해서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진짜 같은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AI도 있습니다. 이건 스타일 투 페인트라고
채색 AI 중에 제일 잘 되는 편에 속하는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필드를 바꿔보면 튜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여기 아까는 그냥 이미지를 주고 물체를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면 이제 3차원 공간 데이터를 줬을 때 그 공간 데이터 내에서 종양을 따로 떼줄 수 있는 그런 AI도 개발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종양이다, 아니면 뭐 이 부분이 종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AI를 볼 수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그렇구나. 신기하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학회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블룸버그의 어떤 발표 자료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뉴스 기사를 이해하고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알고리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39분 44.75초고 여기가 39분 45초인데요. 그러니까 한 0.25초의 시간 텀인 거죠. 이때 뉴스가 뭐였냐면 A 회사가 이제 칩 메이커 퀄컴 여기를 이제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가 딱 요 실선 라인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그 주식시장에서 매수 주문, 그러니까 사겠다는 주문을 낸 신호인데요. 낸지 한 아주 짧은 시간에 벌써 쭉쭉쭉쭉 해서 이 퀄컴의 주식을 사겠다는 주문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지금 이러한 매수 시그널을 통해서 주가가 거의 한 1%. 네, 아주 꽤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차이가 1초 내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대기업 위주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트레이딩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LP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수능 독해 질문이 주로 지문이 주어지고 여기 질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내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스쿼드라는 데이터셋을 제가 가져온 건데 사람의 정확도가 한 86점, 한 89점 정도일 때 지금 지난주에 나온 1월 10일에 나온 얼트라는 모델이 84점, 그 다음 86점 정도를 기록해서 거의 사람 수준으로 이런 지문 내에서 답을 찾는 그런 퍼포먼스를 요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을 보니까 NLP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벌트라는 모델을 요즘 아주 핫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약간 또 주제가 바뀌어서 강화학습을 이용한 예시들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가 엄청 열을 많이 생성을 할 때 냉방을 하죠, 데이터 센터에. 근데 그 냉방을 기존에는 그냥 온도에 맞춰서 적당히 껐다 켜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컨트롤이었는데 이제 딥마인드사라고 알파고를 만든 회사를 유명을 하죠. 딥마인드사에 이제 의뢰를 합니다. 자회사니까 우리가 너네 되게 비싸게 돈 주고 샀으니까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해봐. 그래서 딥마인드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너네 냉방비를 좀 한번 낮춰봐 줄게 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수십 개의 온도 센서를 인풋으로 받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각 섹터의 어떤 냉방을 끌지 말지 이런 컨트롤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AI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머신러닝 컨트롤을 하니까 이게 전력 소모량인데 전력 소모량이 확 줄어들고 다시 끄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다시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봇 쪽이나 어떤 컨트롤 쪽에 관심 있는 분은 강화학습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얘는 인풋이 여기 보이는 볼입니다. 그래서 지금 We're i를 working on teaching robots to solve a wide variety of tasks. 네, 막 n으로 해줘, 5로 해줘, 뭐 p로 해줘 이러면 이게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이 로봇은 자신의 손의 상태랑 그다음 큐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받고 저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컨트롤 내리게 됩니다. 네, 신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 예시는 아까는 팔로만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가상 물리 환경 속에서 레그돌, 그러니까 인형을 자동으로 걷게 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리만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두고요. 자, 너 한번 가봐.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보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유. 그래서 이렇게 점프도 잘 하고요. 점프를 되게 잘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풋이 이제 자신의 어떤 관절들 상태, 그 다음에 주위 지형 정보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그 에이전트의 액션은 각 관절을 이제 뭐 토큰을 얼마나 줄 건가, 그 다음에 각도는 얼마나 줄 걸까 이런 거를 본인이 판단을 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만약에 앞으로 가거나 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장애물을 회피했거나 했을 때 리워드를 주게 되면은 이 리워드를 학습을 해서 아 내가 이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좋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강화학습의 예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흥미롭고 또 인스피레이션도 많이 주기 때문에 로보틱스 쪽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떨어지죠. 네, 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봤고요. 비번이 승수 싸움 오. 네, 두 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오늘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최신 기술, 가장 최전방에 있는 AI들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저런 것도 돼? 하는 신기한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해서 가져왔고요. 만약에 혹시 더 궁금한 프로젝트가, 더 신기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알고 싶으시다면 이런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주요 키워드가 awesome gen, 이제 gen이 아까 이미지 생성하는 AI였는데 awesome 자를 붙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뭔가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awesome LLRL, 뭐 awesome 그냥 딥러닝, awesome 머신 러닝, 아니면 쇼케이스라는 키워드를 붙이셔서 검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얘기가 샜는데요. 왜 딥러닝이 중요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약간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자동차 사진을 주고 이게 이 사진이 안에 차가 있냐 아니면 차가 없냐를 분류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인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생각이 왔어요. 아니면 얼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자동차라는 거를 알아내려면 뭔가 자동차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헤드라이트가 있고 바퀴가 있고 그다음 창문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사람이 봤을 때 생각하는 자동차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그럼 코딩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바퀴는 둥그라니까 둥그란 물체가 있으면 바퀴가 있다고 하고 룰 1번 서클이 디텍트가 되면 바퀴가 있다. 잘 보이시나요? 뒤에 분들 잘 보이시나요?
유리창이 있어야 되는데 유리창은 투명하죠.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유리창은 디텍팅하기 힘들 거니까 유리창 패스하고 뭐 네모난 모양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퀘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차의 어떤 프레임이다. 이다라고 뭔가 룰 베이스로 저희가 짤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면 서클을 어떻게 디텍션 할 건가가 문제겠죠. 서클 디텍션 하는 방법은 이제 고전 알고리즘 중에 여러 가지 막 엣지 디텍션 기술을 써서 엣지만 뽑아내고 그 엣지들을 다시 다 모아보니까 이게 어떤 패곡선을 이루면 그러면 이제 서클이다 라고 여기에 또 아주 더티하게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서클을 인식하고 서클을 뭐 4개가 인식되면 가장 확실하게 자동차, 뭐 2개면 자전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 요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그 피처를 디텍팅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미지만 해도 지금 벌써 이렇게 어려운데 뭐 아까 보셨던 걷는 방법 이거 어떻게 피처가 뭘까요? 뭐 발을 적당히 이렇게 하나 내딛고 그 다음 두 번째 발을 적당히 앞으로 내딛고 그러면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뭔가 몸의 무게중심은 항상 어느 높이 이상 유지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건으로 걸면 걸수록 점점 자기 모델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들이 가졌던 어떤 문제점이었는데요. 이제 딥러닝으로 오면서 세상이 되게 좋아졌어요. 딥러닝으로 오면은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딥러닝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왜 하고 그래 그런 거 없지.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룰 베이스로 저희가 익스플릿하게 그런 알고리즘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약간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성능 상상에 어떤 제한이 없다.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가 엄청 많다고 해볼게요. 처음에 차 사진이 한 10개 있을 때가 있을 거고 한 10만 장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이런 룰, 아까 저희가 짰던 이런 룰이 있잖아요. 간단한 룰. 이 간단한 룰을 가지고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는 뭐 얘도 학습을 하긴 하겠지만 이 룰을 벗어나지는 못하겠죠. 약간 10장만 봤을 때는 이런 서클과 스퀘어만 디텍션을 하면 충분히 사진의 차를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가 한 10,000장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얘네 두 가지로는 안 되는 거죠. 막 어떤 차는 오픈카고 어떤 차는 뭐 실은 바퀴가 없을 수도 있고 고장난 차라서 바퀴가 없을 수도 있고 막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진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는 사람은 다 차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룰 베이스로 짜게 되면은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올더 러닝 알고리즘은 어떤 퍼포먼스라는 게 특정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설 수 없다. 한계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딥러닝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딥러닝은 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이제 피처라고 생각되는 걸 더 학습을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네. 그래서 딥러닝은 그래서 좋다.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 네, 그러면 토픽을 넘어가 볼 텐데요. Why learning deep learning is important? 방금 지금까지는 딥러닝이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배웠는데 이제 조금 괜찮으신가요? 마음이?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거 안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왜 배워야 하는가는 약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는 없죠. 그냥 연구도 할 수 있고 원래 하든지. 그래서 배우는 건 왜 중요하냐? 딥러닝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딥러닝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같은 연구 분야일 수도 있고 같은 도메인일 수도 있겠는데 딱 보니까 제가 이거 풀었대. 어떻게 푼 거지? 이제 논문을 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혼자야. 근데 막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알고 너 되게 잘했네.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서로 알아주는데 본인만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풀었는지 좀 알기 위해서, 이야기에 좀 끼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는 AI 인베이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꼭 AI가 일자리를 이제 뺏어간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냥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다 AI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번 분들을 들으실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 실제로 IBM, 왓슨 이런 되게 대기업들의 그런 상담 서비스 같은 걸 활용해서 보험사에서 벌써 그거를 다 AI로 좀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콜센터라는 게 이게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서 사람이 응대를 하지만 사람도 룰 베이스로 계속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AI로 바꾸기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치환을 했냐면 사람이 하는 말을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서비스를 하나 쓰고 그러면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인텐트 분석을 써서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려는 사람이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약간의 더 다양한 어떤 자연어 처리 기법을 쓰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면은 처리를 해준 걸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 내부적으로 김승수 고객님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셨습니다라고 텍스트를 제너레이션을 하면 그거를 다시 마치 자연스러운 사람의 음성으로 합성을 해주는 기술도 요즘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듣기엔 똑같은. 그래서 인간과 사람이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퀘스트에 모여 있는데 과연 저희는 안전한가? 나는 거의 아주 고급 개발자, 고급 연구자니까 대체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도 특히 그 어떤 거 부분에서 위험함을 제가 봤냐면 그 생물 쪽에서 보니까 세포를 키워놓고 현미경을 찍는데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셀들이 막 이렇게 점점점점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덩어리들이. 근데 이제 대학원생 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봤는데 이 각 세포에 얘는 A, 얘는 B 이렇게 라벨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연구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얘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칠하고 사진을 여기는 초록색깔로 칠하고 이거를 거의 진짜 본인의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차지하는 거기에 쏟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비전이나 그런 기술들을 쓰면 아까 보셨던 세그멘테이션 기술 있잖아요. 특정 세포, 특정 영역에 마스킹을 하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이제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걸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개발을 했을 때 자기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자기가 개발을 하고 판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지는 저희 같은 배움을 추구하는 연구를 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위험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 약간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반대 의견 언제나 환영합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으니까. 네. 다음 세 번째는 좋아요. 이제 알겠고 이해도 좀 하겠고 뭐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공개해 놓은 기술이나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못 쓰면 좀 아쉽지 않아요? 그냥 옆에 다 공개가 돼. 요즘엔 오픈소스 들어는 보시죠. 네, 막 코드 공개 다 돼 있다. 뭐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였던 그런 막 욜로스 V3 알고리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잘 되는데
제가 그 택시 승강장 사진을 인식하는데 이제 승선을 같이 했을 때 걸렸던 시간이 한 1시간도 안 돼요. 그냥 욜로 V3를 치면 그 사람들의 메인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스트럭션까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팔로우만 하면은 설치 다 끝나고 그냥 이미 모델로 다 학습이 돼 있는 걸 다운을 받고요. 거기에 저희가 찍은 사진만 넣으면 한 번에 되는 거죠. 근데 모르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우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 이건 당연한 문제죠. 자기의 문제를 풀자. 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취지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걸 하려면은 어떤 기술들이 있고 각각의 기술들의 장단점은 뭐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돈을 벌기 위해서 뒷자리를 구하고 요즘 딥러닝 개발자들의 몸값이 엄청 높죠. 근데 왜 높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발을 들일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 도약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뭐 따라하고 하니까 막 돼요. 막 갑자기 내가 별로 코드 몇 줄 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숫자 이미지도 뭐 분류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고 막 다 돼. 그래서 처음에 나 좀 하는데? 약간 좀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그런 수학적 백그라운드 그런 거에서 되게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이해해서 본인만의 새로운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지경까지 오르기에는 상당한 진입점이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한 페이를 받는다고 느껴요. 네, 여기까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내용이고 좀 딱딱한 개요였는데요.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나올 내용은 어디언스 택티스. 여러분 설문 다 하셨죠? 제가 설문을 한 이유는 원래 이 두 친구를 위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좀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더 잘 맞추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본인의 프로그래밍 경험은 보시면 거의 4분의 3 이상이 2년 미만 2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 같습니다. 54분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파이썬을 다뤄본 경험은 지금 90% 거의 90%가 이제 2년 이하를 파이썬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1년 미만인 걸로 봤을 때 쉽지 않겠다 수업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 항목 중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나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거의 60%. 그 다음에 기터브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50%. 여러분들도 약간 과제를 하시다 보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무조건 기터브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머신러닝을 알고 있거나 써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었는데요. 50%, 다음 33% 정도 보였고요. 여기 세 개는 딥러닝을 알고 있거나 조금 더 자세한 걸 알고 있거나 다음 써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이게 사람들이 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해본 사람이 아니구나. 실제로 코딩을 짜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연한 일이죠. 그냥 보는 건 쉬운데 그걸 막상 하는 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코딩 익스피리언스 갭이 있다고 저는 봤고요. 저희 오디언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같이 좀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5주 뒤에 기대하는 본인의 능력 5개 선택이었는데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안다.
기본적인 모델을 짤 수 있다. 분야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 매우 기대가 높으십니다. 다들 본인의 어떤 도메인에서 할 수 있기를.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모델을 쓴다. 네, 이것도 높고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안다. 다양한 테크닉, 그다음에 기터브 주피터,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약간 낮아서 생각보다 저는 의아했어요. 관심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리눅스 터미널이랑 쓴다. 되게 저조하죠. 일로 갈수록.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주 뒤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스킬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건 배우면 되는 거니까 절반 정도는 뭐 가져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도메인별로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각 프로블럼마다 너무나 다양한 거라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주피터랑 기터브랑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랑 리눅스 터미널 쓰는 거는 5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면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스킬 만렙을 찍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0%에 달하는 54분이 과제를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몹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과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과제가 없고요.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앞으로 한 6개에서 7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 스트럭처. 저희가 봤을 때 딥러닝을 공부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실력을 쌓으려면 처음에 시오리를 안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토타이핑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데모를 짜보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합니다. 코드가 나왔어요. 초벌 코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걔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거를 관찰을 잘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상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상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되게 느리게 코드가 뭔가 한 1초 만에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40분이 걸리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이제 배드 포인트, 간단하게 버그라고 할 수 있고 배드 포인트라고 그냥 여기 써놨는데, 배드 포인트를 찾습니다. 찾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거를 다시 짭니다. 그리고 다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는가, 그 이슈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실력을 빨리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여기까지는 혼자서도 하시는데 여기까지 이제 가다가 맙니다. 이렇게 다시 코딩 조금 절반 정도 해보니까 괜찮네 정도? 그리고 다른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델. 그러다가 코딩 조금 찔끔하다가 그냥 좀 귀찮네 이러고. 네, 그래서 저희 코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에서 프랙티스하는 세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부 또 다른 거는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도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1대2 이 정도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MLD의 러닝 커브인데요. 순서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공부를 하고 자기 걸 짜봅니다. 그러면 딥러닝을 찬양하게 되면서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그래서 한번 짜봤습니다. 짜보면은 이제 로스라고 에러율 같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야 되는 값이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무한대로 그래프에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내가 뭔가 어딘가를 배드 포인트가 있겠다. 배드 포인트 찾기 위해서 파이토치 도큐멘테이션 이런 걸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해서 다시 다 바꾸고 각종 테크닉도 다 익혔어요.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로스는 이제 줄어드는데 오버피팅의 늪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오버피팅을 하면 약간 이걸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피처를 잘 익스트랙트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을 외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셋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셋을 줬을 때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 돈을 씁니다. 돈을 써서 AWS나 구글에 돈을 주고 컴퓨터를 빌립니다. 컴퓨터 빌리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열심히 막 변수를 바꿔가면서 될 때까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안 돼요. 근데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검토합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검토했더니 데이터 전처리를 제대로 안 했네. 이건 좀 문제 있었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조금 아깝긴 한데 이것만 고치면 되겠지. 다시 해요. 다시. 근데 그냥 안 돼요. 전처리 다시 하고 재학습을 해서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 모델이 아닌 것 같아서 모델을 바꿉니다. 내가 잘못 왔어. 내가 잘못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짜고 그냥 하다가 잘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소타가 나오는 거죠. 소타 예를 들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하고 이 업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최고점, 그 특정 태스크에서 최고점을 찍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은 논문을 내는 겁니다. 근데 논문을 내면 2주 뒤에 또 다른 소타가 나와요. 뒷놀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금방 묻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걸 더 발전시키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딥러닝이 시작하기는 쉬운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결과를 낼 때까지는 확실히 좀 고통이 필요하다. 서론이 길었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각각의 이제 파트에서 보게 되면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아까 understanding how other solve problem 뭔지 알고 두 번째 딥러닝의 한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언급을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냥 딥러닝을 찬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딥러닝이 가지는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때때로는 머신러닝이 더 좋은 기술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스 발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코드를 단계별로 다 검토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막 행복대를 돌려서 다 잡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 할까? 다 해서 딱 돌리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이미 코드가 너무 덩치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배드 포인트를 찾는데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번 여러분들이 짰다고 생각하는, 잘 짰다고 생각되는 코드를 짜고 그게 진짜로 잘 됐는지 단계별로 검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버피팅을 벗어나는 테크닉. 실은 사람들도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잘 쓰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테크닉들이 있고 또 어떻게 쓸 수 있고 썼을 때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이거를 그냥 저 쓰면 좋대 라고 듣는 거랑 직접 해봐서 진짜 좋네 라고 확인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좀 제 생각에는 이왕 돈을 쓸 거면 좀 제대로 쓰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자. 그래서 이게 손으로 튜닝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으로 튜닝하지 말고 훌륭한 수학의 툴을 가지고 자동으로 튜닝해주는 라이브러리도 많거든요. 그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를 그냥 처음에 일단 때려 넣습니다. 잘 모르니까. 잘 모르고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데이터를 잘 미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이렇게 가다듬고 라벨링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냥 답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볼 때는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좋은 자료들을 더 많이 읽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딥러닝은 파워풀 툴, 물론 강조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코드를 더 많이 짜야겠다라는 게 이 수업의 전체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